2025년 어느 협상 테이블 위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카드 한 장이 툭 던져집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말을 듣지 않는 나라의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 물건값을 그냥 2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살벌한 협박이었죠. 그 카드 앞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국들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눈을 부라리는데 감히 누가 마주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 딱 한 나라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떨면서 끌려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카드를 조용히 상대 앞에 되밀어 놓았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급한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대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약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건드리는 순간 누른 사람의 손이 같이 다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견제받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함부로 누르지 못하는 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견제한다는 건 그만큼 신경 쓰인다는 뜻이고, 신경 쓰이면 어떻게든 눌러버리고 싶은 게 강대국의 본능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누르려고 손을 뻗다가도 이건 좀 곤란한데 하면서 슬그머니 손을 거두게 되는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압박 금지 국가.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 답은 한국이 손에 쥔 3장의 카드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그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보고 나면 왜 이 판이 이미 뒤집혔는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기계 안에는 손톱만한 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종류가 아주 많지만 오늘은 딱 2가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컴퓨터를 사람 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계산하려면 재료를 잠깐 올려둘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그 작업대 역할을 하는 게 D램이라는 메모리예요. 그리고 계산이 끝난 걸 차곡차곡 넣어두는 창고, 그게 낸드 플랫이라는 메모리입니다. 작업대와 창고, 이 둘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도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못 올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작업대와 창고를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 위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기억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전부 멈춰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하나둘씩 먹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서비스가 삐걱거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검색과 번역이 줄줄이 흔들립니다. 새 컴퓨터도, 새 스마트폰도, 새 자동차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그 안에 들어갈 기억력을 공급하던 나라가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전 세계 산업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고요. 피가 안 돌면 몸 전체가 멈추듯이 한국산 반도체가 안 돌면 세계 첨단 산업이 그대로 멈춥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한국을 향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윽박지를 수가 없어요. 윽박지르다가 정말로 한국이 삐끗하면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니까요. 남의 목을 조르려다 내 목이 같이 졸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뭘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는 그거요. 그런데 이 AI가 작동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1초에 수십억 번씩 머리를 굴려야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계산을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만드는 GPU라는 부품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GPU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죠.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최고급 인공지능 칩은 혼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해도 그 계산 재료를 초고속으로 갖다 받쳐줄 특별한 메모리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요. 아까 말한 작업대를 엄청나게 넓고 빠르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HBM입니다. 어려운 우리말 풀이는 넘어가고요. 그냥 인공지능 전용 초고속 작업대라고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라도 이 작업대가 없으면 재료를 못 받아서 굶어 죽는 것과 같아요. 요리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를 갖다 주는 사람이 느려터지면 요리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 HBM을 확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럼 이 HBM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네, 짐작하셨겠죠. 또 한국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앞서 나갑니다. 2025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나들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미국 회사 마이크론까지 계산해보면 한국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약 79%에 달했습니다. 세계 10개 중 8개 가까이가 한국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그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자기네 최신 인공지능 칩에 넣을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 4세대라는 물건을 어디서 받기로 했을까요?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회사가 자기 심장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한국에 통째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물건을 그 품질로, 그 물량으로 만들어낼 나라가 한국 말고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미쳐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의 목줄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카드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냥 자기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하고 나설 법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5년 미국은 대만을 향해 대놓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희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 땅으로 옮겨라. 대만은 세계 최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간절하게 버텼지만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이 그 말을 똑같이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꺼냈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반도체를 쥔 나라인데 왜 대만은 밀어붙이면서 한국은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그 100% 관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전 세계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의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 물건값을 2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였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도 벌벌 떨었을 것 같죠. 그런데 한국은 그 테이블에 끌려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카드를 단단히 쥐고 당당하게 마주 앉았어요. 미국이 이거 내놔 하면 한국은 그럼 당신들이 급한 이건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되받아칠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이 손에 쥔 카드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럼 미국이 반도체 앞에서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두 번째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뜻밖에도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죠. 뜬금없이 웬 배 이야기냐 싶으시죠?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은요, 지금 배를 제대로 못 만드는 처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를 만드는 기술과 능력이 수십 년에 걸쳐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도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고 심지어 자기네 해군 함정을 고치고 정비하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배를 찍어내면서 바다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겁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자랑하던 나라가 정작 그 배를 만들고 고칠 손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럼 이 순간 미국이 누구를 간절하게 떠올렸을까요?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거대한 배들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예요. 영어로 풀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자국 조선업을 되살려보자는 야심찬 구상이었죠.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인지 아세요? 20세기 내내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배 만드는 일만큼은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요. 실제로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해군의 함정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사업을 하나둘씩 성공적으로 따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 들어와서 수리를 받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자, 이런 강력한 카드를 쥔 나라한테 미국이 무작정 너 관세 폭탄 맞아라 하고 윽박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삐지면 미국은 당장 자기 군함 고칠 곳부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무기, 그러니까 방위산업이에요. 흔히들 K방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죠.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쓰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터지자 유럽 나라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하고 두리번거렸죠. 그때 딱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가 한국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로켓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갔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난데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넘겨줄 수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무기 하나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자기 안보를 위해 늘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납기가 압도적으로 빨랐던 거죠.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줄 수 있다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방산 수출액이 1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했고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순위는 몇 년 만에 껑충 뛰어올라 세계 4위권을 넘볼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전통 강호들 바로 뒤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세계가 무기를 사러 오는 나라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무너진 조선업을 되살릴 한국의 손이 필요하고 동맹으로서 한국의 방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장의 카드가 이렇게 한꺼번에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눈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우리 제목에는 분명 중국도 함부로 못한다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중국 이야기에는 뼈아픈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고 사드라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러자 중국이 즉시 발끈했습니다. 그 레이더가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면서요. 그러고는 무시무시한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한국 물건 불매운동을 벌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아주 사납게 괴롭혔죠. 그때 한국 경제는 정말 크게 휘청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절을 아프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에만 목을 메고 있으면 언제든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구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 뒤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더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중국도 인공지능 산업을 미친 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HBM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물량의 상당 부분이 지금 한국 손에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화가 나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안 쓰고서는 자국 첨단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10년 전에는 중국이 한국의 목을 조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손을 함부로 뻗지 못하게 된 거예요. 물론 냉정하게 짚을 것도 있습니다. 중국도 자기네 반도체를 키우려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중국도 한국이라는 카드를 함부로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아주 묘한 균형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한 인물의 진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월트 교수입니다. 국제정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를 평생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 교수가 202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냉철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라에게 돈,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보라는 겁니다. 둘째,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예전처럼 너그럽고 든든한 맏형 같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조차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약탈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셋째, 한국 같은 나라는 미국 하나만 바라보고 매달릴 게 아니라 관계를 여러 방향으로 넓히면서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엔 한국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의 눈에도 한국은 이제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만 하는 힘없는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카드와 실력을 갖춘 어엿한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쥐고 있고 배를 만들 수 있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최강대국 둘이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게 바로 한국이 압박금지 국가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밀어낼 수 없어요. 밀어내는 순간 자기가 아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이 모든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한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가던 나라였을까요? 천만에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딱 반세기 전으로 돌려볼게요. 1960년대의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고 땅속에 파묻힌 자원도 변변찮았습니다. 석유가 나오나 금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외국의 원조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나라였죠. 그때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이 훗날 강대국들이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도대체 뭘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 오직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나는 게 없으니 사람 머릿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남의 원자재를 사다가 그걸 더 좋은 물건으로 바꿔서 다시 파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잘, 더 빨리, 더 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지독한 절박함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기술력이 된 거예요.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지 않았어요. 저 가난한 나라가 무슨 첨단 반도체냐 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남들이 불황이라고 투자를 접을 때 오히려 이를 악물고 더 투자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래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어요. 몇 번이나 망할 뻔했지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조선도 방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 위상은 어느 날 운 좋게 얻은 게 아닙니다. 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흘린 땀과 눈물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단한 위상이 과연 앞으로도 영원할까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중국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를 키우는 그 추격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도 나와요. 지금의 우위에 안주하는 순간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냥 편한 상대는 아닙니다. 너희 공장을 우리 땅에 지어라, 기술을 우리와 공유해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한국이 애써 키운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이 조금씩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월트 교수가 스스로의 힘을 키우라고 조언한 것도 바로 이 위험을 꿰뚫어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한 자리입니다. 세계가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지만 그 자리를 지키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이를 악물고 앞서 나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걱정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원도, 돈도, 기술도 없던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 그 지독한 근성 하나로 세계가 눈치 보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닥칠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또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다시 처음에 그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이 100%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한국은 눈을 피하지 않고 자기 카드를 되밀어 놓았던 그 장면. 이제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인 반도체, 무너진 바다를 되살릴 조선 기술, 위기의 시대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방산 능력. 이 세 장의 카드가 한데 모여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들이 서로 붙잡으려 애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던 나라에서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나라가 됐고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